똑똑한 사람들은 모으고 있어요. 야후 파이낸스의 뉴스입니다. 최근에 개인이 비트코인을 연락에 판 거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는 매집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도 그 자산을 운용하는 딜링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 57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570억 달러.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냐? 4억 달러 정도가 한 6천억 되니까요. 이거의 100배니까 상당하겠죠? 이 하버드 대학도 이 비트코인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얼마를 샀어요? 4억 4,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0억. 6,500억? 6,500억 맞죠? 6,500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버드도 지금 물려 있어요, 여러분. 하버드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30%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20%대로 물려 있대요. 근데 이 3분기가 언제예요? 7월에서 9월 사이에 비트코인이 그때는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가격이. 근데도 이때 3배로 늘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타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현재 6,500억을 비트코인에 넣고 있다. 누가? 하버드가. 이거 MIT도 넣고 있고요. 프린스턴도 넣고 있고요. 에모리 대학교도 넣고 있고요. 막 그래요. 얘네들은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요, 여러분 너무 불안하면은 1%만 담으면 돼요. 1%.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부터 사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왜냐면 요게 딱 1% 규모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블랙락은 한 2%, 1에서 2% 말하고 보통 1에서 5%가 피델리티가 한 5% 담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5% 정도를 담는 게 비트코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더 안정적으로 되면 이제 5%, 10%, 15% 이렇게 늘어나겠죠. 레이 달리오가 15% 정도 금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버드 대학 대단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하버드 대학에서 더 많은 장학금을 줄 것이고 더 많은 세계적인 인재를 데려갈 수 있겠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 뭐 이런 데들도 뭐 카이스트는 공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비트코인을 좀 사봐도 될 것 같은데 참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미국이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그거를 빨리 어떻게 보면은 모방을 하는 거죠. 베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요. 레리 핑크, 블랙록의 CEO죠.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나라의 국부펀드가 최근 조정 속에서 비트코인을 연락에 매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을 충분히 목표량만큼 채우지 못한 사람들, 기관들은 30% 떨어졌으면 DCA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국부펀드가 담죠. 그 미국에서 텍사스주가 담았죠. 네,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약세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쌀 때 양을 많이 늘려놓은 사람, 개인들, 기관들이 결국 30만 달러 됐을 때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쌀 때 많이 사야 돼요. 쌀 때.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조금 일단락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수량 없으신 분들, 많으신 분들은 뭐 알아서 잘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정말 나의 경제적 수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DCA 하시고 길게 보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라. 책도 많이 보시고 그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국 방송의 CNBC 방송의 밑에 어느 날부터 블룸버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S&P 뭐 나스닥 지수 이런 거 숫자 나오고 환율 나오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올해예요, 올해. 작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올해였던 것 같아요. 작년이었나? 아무튼 그때보다 가격이 또 올랐어요. 미국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간극이 있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1-2년이 지나면 저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사는 게 좋은 거지 DAT 기업 스트래티지, 비트X, 비트마인은 별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게 보고요. 그 대신 조금 사야 돼요. 엄청 조금 사야 돼요. 비트코인을 9 사시고 이런 스트래티지나 비트마인은 1 정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산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한 금융자산이 10억이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비트코인만 사는 걸 저는 오히려 더 추천드려요.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모으셔서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 금융자산으로만 10억을 우선 만드시고, 그래서 그때 10억에 이르렀을 때 그 1억 정도를, 그때에도 분명 스트래티지나 뭐 비트마인이나 어떤 알트코인이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때 그 1로 그걸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부터 만약에 자산이 없다면 분산시키지 마시고 지금은 비트코인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X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번에 날아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비트X로 이렇게 큰 돈을 많이 벌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 최근에 이제 인터넷을 좀 뜨겁게 달궜던, 저도 살짝 다루긴 했었는데, 그 JP 모건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폭락시킨 시장 조작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게 이 하나하나 사건은 다 팩트예요. 근데 이거를 연계 지어서 이거를 JP 모건이 조작을 했다. 그거는 의심은 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는 보세요. 자, 여기서 벌어진 일들은 다 사실입니다. 첫 번째, JP 모건이 3분기에 MSTR 보유하고 있던 거를 매도합니다. 비싼 값에 판 거죠. 지금 180불이니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MSTR의 마진 요구율을 50%에서 95%로 폭등을 시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 말은 MSTR 주식을 사는데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출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MSTR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떻게 한 겁니까? MSCI 지수에서 MSTR을 제외하겠다는 압박, 요거가 MSCI에서 나오고 나서 JP모건이 바로 기사를 내죠. 그렇게 되면은 MSCI 지수에서 퇴출될 경우에 정말 많은 금액이 MSTR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2026년 1월 15일에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죠. 왜냐면 MSTR이 이제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은 상징과 같은 주식이니까요. 공매도 세력들이 막 붙습니다. 그 전에도 많았고요. 결국 비트코인이 35% 폭락을 하고요. MSTR도 반토막 이상 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한 다음에 비트코인 백트본드라고 해서 비트코인과 연계된 구조화 채권을 팔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발표합니다. 이거 제가 얘기를 조금씩은 다 드렸던 거거든요. 요거 하나하나는 다 팩트예요. 하나하나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음모론 쪽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JP 모건이 비트코인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갖고 여러 금융상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싶어. 블랙락이 완전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우리 한 발 늦었다. 우리는 비트코인 ETF 같은 거 못 만들지만 비트코인 구조화된 뭔가 채권을 만들어서 기관들에게 팔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비트코인 자체를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MSTR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MSTR이 어느 순간 또 자신들이 구조화 채권 같은 걸 만들고 금융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결국 뭐예요? 미래에 자신들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대도 안 되겠지만 기초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잖아요. 부동산 사업을 한다. 그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최고겠죠? 뭡니까? 뭐 금을 팔아요. 금 사업을 하려고 해. 금은 빵이야. 그럼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최고겠죠? 비트코인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해. 그럼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의 경쟁자를 견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MSTR이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지면 누군가 던진다는 거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주워 담아가지고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늘리겠죠. 그래서 JP모건은 지금 비트코인의 양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건대 4분기 13F 보고서가 이제 나오겠죠. 나중에 내년 1월 넘어서 나오겠죠. 저는 그때 비트코인 아이비트 양하고 MSTR도 늘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MSTR은 늘렸을 수도 있고 줄였을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분명히 늘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거를 계속 보여왔어요. 제 방송을 따라오신 분들은 13F 보고서 나오고 제가 JP모건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마다 비트코인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MSTR을 어떻게 보면은 치명타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MSTR이 저는 파산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주가는 더 떨어질 수는 있죠. 그리고 그걸 지연시키는 거죠. MSTR이 이렇게 막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면 MSTR에서 예를 들어 금융상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주가가 낮고 그러면 아직은 JP모건에 대한 인지도가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럼 JP모건 걸 사지 MSTR 걸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연 작전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어제 또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어요. JP모건에서 MSTR 악재 선반영 바닥 다졌다. MSCI 결정이 주가 반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저는 JP모건이 미리 판 다음에 MSTR 주가 폭락시키고 다시 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가 매집을 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거의 샀을 거고요. MSTR도 샀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왜? 이게 여러분 딱 보세요. 2026년 1월 15일에 MSCI 지수에서 퇴출되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이날 MSCI 결정에서 퇴출이 되면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JP모건이 나서가지고 그건 이미 주가에 반영됐어. 그래서 $160 찍고 지금 $168, $180까지 조금 회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 추측이 맞다면 MSTR을 샀을 거예요. 그리고 왜 MSTR 주식을 샀을 거냐? 결국은 죽일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MSTR을 죽일 수가 없어. MSTR이 죽으려면 이제 파산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을 내다 팔아가지고 MSTR이 파산되는 경우밖에 없는데 MSTR 파산시킬 수가 없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JP모건은 MSTR의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MSTR이 갖고 있는 65만 개. 이거 뉴스 나온 다음에 폭내 MSTR의 CEO죠. 바로 MSCI 가가지고 소명 절차 시작했습니다. 이거 퇴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퇴출이 되든 말든 주가가 뭐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MSTR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스트레티지의 여러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스트레티지의 파산 마지노선은 비트코인 가격이 23,000불이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2,000불이거든요. 23,000불이면 지금부터 몇 퍼센트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79, 63. 70%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70% 떨어질까요? 지금까지 떨어진 거 말고 지금 가격에서 65, 70%가 떨어져야 이 가격인데 떨어질까요, 여러분? 저는 파산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리고 폭내나 마이클 세러나 말하는 게 비트코인 안 판다. 우리 망하지 않는다. 그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보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JP모건은 이렇게 공격은 했지만 결국엔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뱅가드랑 블랙락이랑 이런 데는 MSTR 지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JP모건이 MSTR 지분을 다 판다? 근데 MSTR이 미래의 금융기업이 될 수 있는데 금융 대기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만 손해죠. 그러니까 이 월가의 세력들은 또 그런 부분은 빠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죽일 때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적당히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MSTR이 막 이렇게 공격받으니까
저는 약간 넌지시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대출 상품 출시한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65만 개 앞으로 100만 개까지 늘 건데 그거 비트코인 대출해 줄 거다. 그 사업 한다는 거예요. 마이클 세일러가 말했어요. 이거는 어디서 얘기했냐면 지금 두바이에서도 컨퍼런스가 열리거든요. 거기서 말한 건데 비트코인은 자본이다. MSTR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세계 5위인데 지금 곧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자본이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비트코인은 자본이다. 이 자본이라는 게 경제학적 정의로 따지면 뭐냐면 근본적으로 추가적인 가치나 부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자본이 있어야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여러분 보유하면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나중에는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고 여기서 변동성이 생겨봤자 과거의 그 가격대로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데로 갔어요. 그러면 담보물로도 작동할 수 있고 또 대형 금융 기관들이 비트코인 연계된 구조화 상품들을 만들 때 그 기초자산이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비트코인이 필요하겠죠. 단기적으로 뭔가 수요가 안 맞아서 부족할 때 어디선가 빌려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MSTR이 해주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기업 가치가 매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왜?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관들이 집요한 공격을 해올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막 전기차 안 된다고 하고 일론 머스크 사기꾼이라고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저는 마이클 세일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워런 버핏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일러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5살 애가 있다면 뉴욕의 땅을 사주고 크면 그 땅을 기반으로 자본을 조달해 줄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자본을 통해 변동성을 완화하고 매달 배당해 주는 식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자본을 현금으로 만드는 거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만약 5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 압구정 아파트를 하나 사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그 아이가 30년이 지나서 35살이 됐을 때 그 압구정 아파트 하나를 통해서 정말 평생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담보로 해서 엄청난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압구정 아파트는 거기서 또 10년이 지나면 또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서 그 담보물로 삼았던 대출이 정말 푼돈이 또 돼 있겠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스트레이트지가 하겠다는 겁니다. 미래에. 그래서 이 비전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MSTR을 9대1로 담는 거죠. 비트 9, MSTR 1 정도. 그리고 이렇게 진폭이 커도 가져가는 겁니다. 믿고 확신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500불에서 180불까지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웬만한 사람은 못 견디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끝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미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런 사람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아직 자산도 많이 없고 하는 사람은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온리 비트코인입니다. 온리 비트코인. 비트코인 한 개, 온리 비트코인 한 개를 모아서 30년, 35년에 10억을 만들고 거기서 1억을 갖고 그때 지금의 MSTR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등등의 기업과 상품에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심각합니다. 그죠? 환율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게 이제 미국 주식 투자자들 때문이다. 그죠? 서학개미들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70원 정도 되는데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당장은 좀 떨어질 수 있다 해도 100번 양보해서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저는 환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0, 30% 오를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한 1,800원, 1,900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원인을
우리나라 이제 엘리트 중에서 몇 분은 바로 이 서학개미, 미국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주 이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그 예를 들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걸 세 개를 다 말해야 진실인데 A랑 B를 빼고 C를 얘기해 버리면 그리고 이건 내가 사실을 다 얘기했다고 하면 그건 사실을 다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A가 B가 훨씬 더 가중치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90%를 차지하고 C라는 요인이 10%를 차지했는데 A랑 B는 쏙 가리고 얘기하지 않고 C만 갖고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원인 중에 진실은 맞지만 10% 진실이잖아요. 90%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숨겼으니까 더 그 의도가 좋지 않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클로디아 3이라고 여러분 혹시 샴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이 거시경제 좀 공부하시고 이거의 5월 초인가 작년에 이 샴의 법칙을 갖고 경기 침체가 오냐 마냐 갖고 엄청 떠들썩했어요. 유튜브 자체가. 그걸 만드신 클로디아 3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최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원화 약세 핵심 요인은 서학개미다? 아니에요. 한국의 저성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화 이 통화라는 거는 그 나라의 통화라는 거는 그 나라의 국력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우리나라의 경제가 튼튼했다면 환율이 내려갔겠죠. 과거에 1,200원, 더 과거에 1,000원 내려갔겠죠. 근데 왜 환율이 잘 잡히지 않고 올라갈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클로디아 3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샴? 네, 한국의 저성장 때문이다. 한국의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약해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1,200원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원화 자산도 좋아요. 한국 증시도 뭐 괜찮겠죠. 사실 뭐 저는 엄청나게 사실 저는 한국 주식은 솔직히 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시는 분들을 제가 뭐 뭐라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거기다가 한 스푼을 더해서 꼭 여러분 달러 표시 자산을 마련하셔야 돼요. 한국 부동산, 한국 주식, 그리고 달러 표시 자산. 왜? 달러가 오르면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한국 주식은 오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러를 모으시고 달러 주식을 사시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여러분 달러 주식입니다. 아직도 이거 모르시면 안 돼. 업비트에서 원화로 사던데요. 여러분 그 원화 자체가 달러랑 연동돼서 가격이 변하는 거라서 업비트에서 원화로 사더라도 달러 표시 자산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비트코인을 모아 가시기를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버드 대학처럼 많이 담지 않으셔도 돼요. 단 1%라도 그리고 많게는 한 5%까지 내 자산에 1억 투자한다고 하면 500만 원, 뭐 1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5년 후에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뭐가 제일 많이 올랐는지. 그래서 그렇게 자산 배분도 측면에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 제일 큰 뉴스 중에 하나는 뱅가드에서 네. 그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암호화폐 ETF 거래를 허용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세계 2위 자산 운용사고 고객이 네.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야, 엄청나네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 전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음. 근데 그 물량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물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면은 무려 네. 5조가 들어왔답니다. 5조 5천억 원. 하루 만에요? 예, 거래량이. 그러니까 아, 물론 사고 팔고 거래량이. 하시는 분도 있었겠죠. 그쵸, 그쵸. 그래도 순유입은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런칭하자마자 뱅가드의 그 주력 상품이 S&P 500이잖아요. 그 그쵸. ETF가 부거든요, 부. 네. 이 거래량을 추월했어요. 와, S&P 500 VO는 정말 많은 분들이 스파이 대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원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쵸. 32억 달러.
블랙록은 37억 달러. 야, 이렇게 되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장 끝날 때까지만 해도 5% 정도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이. 네, 근데 지금 거의 막 8%, 9% 갔다가 지금 이제 한 7% 정도까지 내려오기는 했어요. 바이낸스 기준으로요. 네. 그래도 엄청난 상승을 보인 거죠. 어, 이게 지금 저도 웅날님 또 찾아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음, 그 고객분들한테 비트코인을 4%까지는 담아도 괜찮다라고 또 이렇게 또 안내를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아요. 이 얘기는 사실 한 1년 전부터 나왔었어요. 음, 그리고 6개월 전부터 되게 부각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은행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도 하고 고객들에게 음, 상품을 팔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음, 이런 대형 은행 기관들이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음, 스타트업이나 작은 애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블랙락이라든지 뭐 그 여러 작은 군소 헤지펀드 자산운용사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그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고 그거에 이제 네, 초안이 곧 발표가 된대요. 그래서 그거 법안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이런 이제 대형 기관들이 자유롭게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게 암호화폐가 이제 상대적으로 신생 자산이다 보니까 남이사님이나 저에게는 정말 친숙한 자산이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최대한 4% 정도까지는 담아도 될 거다. 이게 음, 이제 MDD라는 최고 낙폭을 고려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어, 이 4% 정도 담으면 그렇게 큰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MDD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위험 대비 음, 성과로. 그래서 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4%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워낙 규모가 크니까 뭐 1, 2%씩만 담아도 이게 그 유입량이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각 고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아, 고객들 중에는 기관처럼 엄청난 자금을 굴리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뭐 부자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음, 그 이하의 또 계층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들이 금융자산을 굴릴 때 거기에 이제 있어서 1%부터 4% 정도까지 위험 감수 성향을 고려해서 담으라고 조언을 한 것이죠. 음, 이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나요? 네, 블랙록이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어, 블랙록은 한 1에서 2%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 6%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거는 좀 더 공격적이고 피델리티가 어떻게 보면은 이 3대 자산운용사 1등이 블랙록, 2위가 뱅가드, 3위가 피델리티인데 이 중에서 피델리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음, 암호화폐 쪽에 되게 친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일관적으로 보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5%까지 담아도 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록의 아이비트가 그 뱅가드의 그 자산운용사 플랫폼의 상품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이제 뱅가드 고객들이 그걸 사는 거죠, 아이비트를. 그러면 블랙록의 상품을 뱅가드나 음, 이제 다른 데서 뭐 최근에 얘기 나왔던 뭐 JP 모건도 그걸 가지고 이제 파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럼 웅달님 또 이제 결국에는 이게 급등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다시 오르나 싶다가도 하시는 게 아니 음, 그럼 왜 애초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야? 그게 또 해소가 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폭락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게 좀 해소가 돼서 올라가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네, 그 폭락의 원인은 저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그 4년 주기 사이클, 그 음. 이제 종료 사이클 기간이 맞거든요. 과거 패턴을 분석해 봤을 때 네. 1년 하락, 3년 상승. 근데 지금 이제 1년 하락기에 들어가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시나리오, 그 스토리텔링이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MSTR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월가 세력들의. 음. 음. 대표적으로 JP 모건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만약에 설명을 드리면은, 이 JP 모건이 그 며칠 안 됐습니다. 비트코인 연계된 구조화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상품이거든요. 네. 그 말은 기초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거를 많이 갖고 있거나 그리고 조금 더 뭔가 확보하거나 여러 차원에서 어,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미 음. 그 개수의 상당 부분을 MSTR이 가져갔어요. 네. 그리고 JP 모건은
이제 이렇게 주류화된 비트코인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긴 했지만, 향후에 가면 네, 어떻게 보면은 MSTR을 이 상품 자체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자유롭겠어요. 근데 음, JP 모건은 또 그만큼 갖고 있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JP 모건이 구금융 세력을 상징한다면 MSTR은 신금융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뭐 MSTR이 내가 뭐 금융기관이고 은행이다 이런 걸 밝히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는 음,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JP 모건과 구 세력들이 집요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공매도도 많이 치고요. 그리고 MSCI 지수에서 퇴출된다는 그런 네, 것과 관련해서 혹시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JP 모건이요. 이제 그런 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오늘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네,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그 MSTR의 CEO가 퐁레예요. 네, 퐁레라는 분인데 이분이 내년부터 거대 은행들에게 비트코인 대출 서비스 할 수 있다. 오, 이게 곧 이제 비트코인 은행의 시작이라고 지금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을 65만 개 샀잖아요. 그리고 네, 이들의 목표는 100만 개까지 늘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자, 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이런 구조화된 비트코인과 연계된 상품들을 막 만들겠죠. 네, 그러면 이런 거를 팔 때, 물론 이게 파생 상품이긴 하지만 기초 자산이 음, 튼튼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 기초 자산을 여유 있게 확보해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초단기적으로도 그 수요가 있고요. 네, 거래량이 아까 보셨잖아요. 불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나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대형 기관들이 오히려 의뢰 자세로 MSTR을 찾아가서 비트코인 좀 단기로 좀 빌려줘. 이자를 3% 어, 5% 줄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만 개에서 한 50만 개만 빌려줘도요. 그걸 네, 5%로 계산해도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수익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은행이 되잖아요. 네, 은행이 되면은 PER을 받습니다. 멀티플을 받아요. 음, 왜냐하면 이걸 갖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대형 은행 기관들하고 자산운용사가 PER이 10에서 25까지 됩니다. 네, 그러면 시가총액이 10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곱하기로. 야, 그래서 이게 지금 썰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구현 가능하다. 왜? 음, 내가 뭔가 금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인 거고, 부동산 네, 사업을 하려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네, 기초 자산이 튼튼해야 되니까. 음, 이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도 한번 보면, 그때도 부동산 담보로 해서 CDS 같은 많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들이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네, 그게 흔들렸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부동산 기초 자산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쵸. 부실한 부동산도 막 빌려줬던 게 문제죠. 네, 그리고 갖고 있지도 않았고, 음, 막 대출에 막 계속 파생돼 있고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기초 자산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엄청 단단하게 갖고 있으니까 네, 뭐 파생 상품을 만드는 것도 물론 고도의 수학적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예측 능력 음, 이런 게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일단 기초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정말 비트코인 은행으로서 앞으로 정말 대형 은행 기관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크게 꿈을 꾼다면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시장, 웅달님이 보시는 거는 이제 구금융 세력인 JP모건 같은 월가 세력이 MSTR이 가진 비트코인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뺏어오거나 싸게 팔게 만들거나 MSTR을 인수할 수 있으면 자신들이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이 많으니까 나중에 상품 만드는 거 그 사람들이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기초 상품만 튼튼하게 들고 있으면 뭐 가격 통제도 할 수 있을 거고 필요하시에 펌핑도 할 수 있으실 거고 여러 유리한데 지금 MSTR이 너무 싫은 거네요. 그들 입장에선.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로 MSCI 지수 얘기 좀 해볼게요, 홍달님. 그럼 MSCI 지수에서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있는 MSTR이 네. 이게 펀드다, 기업이 아니고 펀드다. 음. 라는 걸로 해서 이제 1월 11일 날 실제로 퇴출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1월 얘기가? 15일.
그쵸. 15일 날? 음. 그러면은 이거는 실질적인 악재는 맞는 거잖아요. 뭐 JP 네, 모건이 그렇죠. 만든 악재는 아니고. 맞아요. 그럼 이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는 그런 악재보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뱅가드 이제 아이빗 블랙락 ETF를 통한 어 비트코인 주식을 구매하도록 허용해 준 그 호재가 더 크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퇴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음, 펀드라고 안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이클 셀러가 직접 반박문도 썼습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는 그걸 감안해서 주가가 빠진 걸 수도 있어요. 선반영을 해서. 이미 빠질 만큼 빠졌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저도 네. MSTR을 보통 이제 물어봤을 때 어디까지 빠질 것 같냐. 음, 저는 한 140달러, 30달러? 그러니까 160일 때 한 2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밑으로 20% 정도 남겨놨으면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MSCI 지수에서 퇴출된다 해도 음. 저는 단기적인 좀 하락이 나오고 결국에는 다시 펀더멘털과 이런 비전을 보고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죽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 스트레티지가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예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들이 구조화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이 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럼 스트래티지를 사면은 비트코인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 같으니까 그럼 음. 비트코인 말고 스트래티지를 많이 사도 되나요? 또 이렇게 또 마음이 흔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해서 이번 지금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 속된 말로 피박을 보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MSTR이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얘는 비트코인의 2배 레버리지는 맞아요. 올라갈 네, 때는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 확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얘는 빠질 때도 2배로 빠진다는 거죠. 음, 그리고 더 큰 리스크로 2배 이상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네, 네, 그래서 먼저는 저는 포트폴리오로 9대 1 정도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음, 다시 할게요. 9대 1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 그래서 비트코인을 9 넣고 MSTR을 1 정도 넣는 거죠. 생각보다 비중이 높진 않네요. 네, MSTR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500불을 찍고 160불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6, 70%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음, 오늘 이렇게 좀 주가의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이런 반등 안 나오고 아마 MSTR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댓글이 처참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물론 스스로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담으셔도 음. 되죠. 근데 일반적인 통용된 수준으로 제가 이렇게 주변을 좀 보고 관찰한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9대 1 정도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결국엔 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스트래티지 주가도 그렇고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 이 시즌 종료냐 아니면 새로운 탈 패턴의 시작이냐 뭐 혹은 시즌이 연장된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앞으로 뭐 연말 그다음에 연초까지 좀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최악의 상황은 1년 하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사이클대로 가면은 내년 한 12월까지 네, 계속해서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가격은 저는 물론 6자, 5자도 앞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음, 그래도 7자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하락이 나오면 그리고 횡보를 하면 이제 27년부터 상승한다. 요게 이제 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리고 이제 확률이 좀 높게 바라보고 있는 거는 6월 전후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어, 6월 전후로 올타임 하이도 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패턴은 조금 깨졌다. 과거의 음. 패턴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연말부터 오를 수도 있고 내년 여름부터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네. 그 가격의 어떤 상승 트리거가 있다면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유동성은 너무 좋아요.
음, 지금 뭐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각국이 돈을 푸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지금 S&P 500이랑 나스닥은 다 좋거든요. 근데 네, 비트코인만 빠졌어요.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악재 때문에요. 음, 그래서 저는 어, 딱히 사실 비트코인이 빠질 이유가 없었다. 정말 4년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 그 이유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음, 만약 그걸 극복했다고 한다면 스트레이티지 이슈도 많이 사라졌고, 어, 재반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느 정도의 바닥 부근이라고 이게 좀 더 관찰은 해야 되겠지만 나온다면 음. 여기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인터넷 뭐 유튜브도 그렇고 트위터도 살펴보다 보니까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알트코인을 팔고 암호화폐 관련 기업 MSTR이나 서클이라든가 아니면 뭐 테더사라든가 혹은 비트마인 같은 주식 쪽으로 이걸 좀 차라리 바꾸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1 담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비율. 음, 한 9대 1 정도? 비트가 왜냐면은 9일 대 1. 그렇죠. 왜냐면 어 저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애들은 아직 너무 초창기고 작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0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음, 중장기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음, 이 알트는 언제든지 0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준에서는요. 네, 근데 어제도 나온 뉴스인데 미국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혁신 면제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서 어, 자유롭게 할 거 해라. 규제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음, 마음껏 놀아봐라. 이 샌드박스라는 건데 이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구체적인 분야가 뭐냐? 디파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혁신 기술 전반에 대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정말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정말 이제 비전이 있고 백서의 대로 충실하게 그 청사진을 실현해가는 알트 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정말 많이 오르는 기업들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전체는 음,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알트는 좋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아직 그 규모가 작고 그리고 외부 충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9대 1 정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또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고 지금 마음앓이를 하다가 조금 다시, 이제 좋아진 하고 희망을 가지신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 우선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요즘에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게 요 500일선이거든요. 음, 근데 500일선을 지금 뚫지 못했다가 음, 지금 500일선이 딱 걸쳤어요. 도전 중. 네, 그래서 제가 요 밑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음, 이거는 뭐 소위 뭐 가짜 반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음, 이렇게 돼서 다시 6만, 7만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500일선 밑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낮은 거라고 생각해서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분할로 매수해 가면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사실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 뚫고도 조금 기간이 있어야 돼요. 잠깐 음, 뚫고 내려가면 그것도 다시 하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현재 제가 이제 옆에 주변에 권하는 거는 한 개입니다. 음, 한 개를 모으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 저는 괜찮은 것 같다. 그 대신 어, 몰빵하지는 마시고 분할로 최소 네.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네, 지금부터 매수를 해가면은 4년 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음, 그렇게 좀 이야기는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꼭 1년에 안 모아도 분할 매수는 4년에 걸쳐서 해도 좋아요. 왜냐면 음, 비트코인이 4년 주기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한 개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아가시는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음, 드리고요. 많으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적절하게 그, 파시든 뭐 알아서 하시면 어, 됩니다. 그, 많으신 분들 중에 대출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조금, 예, 이익 구간이라고 한다면 팔아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지금 바닥에서 10몇 프로 올라왔으니까요. 네, 저는 이 하락할 때 진짜 불안하거든요. 대출이 있으면요. 그쵸. 특히 그 대출이 뭐 부동산 대출 같은 게 아니라 막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거래소에 있는 음, 대출을 쓰게 되면 청산이 돼요. 아, 그리고 그 이자율도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청산가가 예를 들어 5만 달러더라도 한 진짜 7만까지 빠지면 벌써 두근두근 하실 거예요. 그쵸. 이거 5만 가면 청산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번에 경험해 보셨으니까 반등 줬잖아요. 감사하게도. 네, 그러면 깔끔하게 그냥 털고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 싶습니다. 선택과 책임은 본인의 몫이다. 그럼요. 당연하죠. 웅달님 말 듣고 사면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본인이 네, 책임지고 하는 거다. 맞아요. 이거는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뷰를 참고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음, 만약에 투자의 책임을 본인들이 짓기 싫고 말한 사람의 그런 책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1이라도 있다면 처음부터 보지 마시라. 저희 음, 웅달 책방 조회수 안 올려주셔도 된다. 네,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웅달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고 지금 뭐 많이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은데 여러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고 있지만 어쨌든 웅달님과 인터뷰를 저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듣는 생각은 6개월 전, 1년 전하고 정말 달라진 게 예전에는 저런 은행이나 기관들이 앞으로 투자를 열어주게 될 거다. 라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은 이제 열어주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여기서 또 1년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뭐 기업이 더 큰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금이 될 수도 있고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큰 국가가. 조금 더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건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웅달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